과연 조선의 여인이로구나. 내 피리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지럽던 내 마음이 비로소 잔잔해지는 것을. 짙은 향이 가만히 내려앉은 자금성의 깊은 밤, 천하의 주인이라 불리던 명나라 황제 영락제가 누군가의 무릎을 베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 거친 숨결을 어루만지듯 다스리는 것은 작고 투명한 옥피리에서 흘러나오는 가느다란 선율이었지요. 그런데 그 피리를 쥔 손의 주인은 명나라 최고 권세가의 여식이 아니었어요. 명나라의 일방적인 요구에 재물처럼 끌려온 조선의 앳된 공녀 권씨였습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던 변방의 이방인이 어느새 제국의 가장 깊은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전각 밖의 공기는 서늘하게 얼어붙어 있는 상황, 문풍지 너머 짙은 어둠 속에서 황제의 곁을 빼앗긴 명나라 후궁들이 숨을 죽인 채 이 옥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마음속 비수를 꺼내들지 서로를 가늠하던 그 서늘한 무리 가운데 유독 눈에 밟히는 얼굴이 하나 보입니다. 권씨와 손을 맞잡고 함께 국경을 넘어온 또 다른 조선의 공녀 여씨. 살아서는 끝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척박한 제국의 황궁에서 두 사람이 의지할 곳이라곤 본디 서로밖에 없었을 테죠. 그러나 어둠 속에 선 여씨의 눈동자에는 같은 땅에서 온 사람을 향한 애틋함이 더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발 앞서 나아간 그녀를 끌어내려야만 한다는 차갑고 외로운 마음만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지요. 조선의 두 여인은 어쩌다 이 거대한 침묵의 밀실 안에서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걸까요? 지금 이 정각을 가득 채우는 애틋한 옥피리 소리가 훗날 2800명의 목숨을 집어삼킬 비극을 부르는 피의 서곡이었음을 그날 밤 그곳의 누구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1408년) 조선 태종 8년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야 할 팔도의 고을마다 흉흉한 방문이 나붙던 그 해였습니다. 명나라 상대 황제 영락제가 고위 환관 황엄을 사신으로 보내 13살부터 25살에 이르는 조선의 모든 양가 처녀들의 혼인을 전면 금지한다는 어명을 내렸지요. 명나라 황실의 수발을 들 공녀, 그러니까 대제국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약소국의 앳된 딸들을 가려보내야 하는 시린 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금올령은 절대적이었고 왕실의 허락 없이 몰래 혼인을 치르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서슬퍼런 경고가 온 나라의 봄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전국에 통보가 내려와 13살부터 대학생 또래에 이르는 여성들은 오늘부로 연애도 결혼도 나라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모두 금지당한 채 이웃한 강대국의 늙은 권력자가 자신을 고를 때까지 무력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것과 다름없는 상황.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할 나라는 외교라는 말 뒤에 숨어 끝내 입을 다물었으니 그 시절 딸 가진 부모들이 가슴에 품었을 두려움은 차마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딸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몸부림은 눈물겨우면서도 처절했어요. 멀쩡한 딸의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 비구니로 둔갑시킨 뒤 흐느끼는 어미가 골목마다 끊이지 않았고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아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고운 얼굴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짓까지 했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겨서라도 그 험한 길로 자식을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처절한 저항이었지요. 금홀령이 떨어지자 마을마다 풍경이 기이하게 뒤틀렸습니다. 채 혼기에 이르지 못한 어린 딸을 서둘러 시집 보내려 한밤중에 조촐한 혼례를 치르는 집이 늘었고 그마저 들킬까 두려워 사돈끼리 숨죽여 약조만 맺어두는 일도 흔했지요. 사신 일행이 고을 어귀에 들어선다는 기별이 돌면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딸을 다락이며 친척집으로 빼돌리느라 온 동네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봄이 와도 처녀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마을. 그것이 그해 조선의 풍경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자식의 얼굴을 상하게 해야만 했던
그 아비의 가슴 깊은 곳에는 대체 어떠한 절망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무자비한 차출 앞에서는 지체 높은 4대 부들조차 속수무책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안도 관찰사를 지낸 고위 관료 최염은 명단에 오른 여식을 빼내려 사력을 다해 손을 썼지만 끝내 일이 발각되어 곤장을 맞고 관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 했어요. 권력을 쥔 고위 관리조차 딸을 지키려다 관복을 벗어 던져야 했던 것이 그 시절의 서늘한 현실이었지요. 조선의 임금 태종 역시 명나라 사신의 비위를 맞추며 힘없는 백성들의 통곡을 묵묵히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피눈물로 딸을 숨기던 이 비극의 한복판에서 사신 황엄은 전국을 샅샅이 뒤져 뽑아낸 처녀들의 자태와 걸음걸이 하나까지 깐깐하게 매겼습니다. 그 지독한 심사를 끝내 통과해 명나라로 향하는 수레에 오른 이는 안동권 씨를 비롯해 임씨, 이씨, 여씨, 최씨 5명이었어요. 고작 16 안팎의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을 배우고 동무들과 강가를 거닐던 딸들이 하루아침에 고국을 등지고 돌아올 기약 없는 길에 오른 것이지요. 떠나는 날 수레가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부모들은 흙먼지를 따라 한참을 뒤쫓다 끝내 주저앉아 통곡했고 정작 수레에 실린 소녀들은 눈물조차 마음껏 흘리지 못한 채 멀어지는 고향 산천을 하염없이 돌아보았습니다. 그 어린 눈에 마지막으로 담긴 조선의 풍경이 어떤 빛깔이었을지 이제와 헤아릴 길은 없죠. 국경을 넘는 순간 그녀들의 이름 앞에 붙어있던 누구의 딸이라는 호칭은 조용히 지워지고 그저 공녀라는 2글자만이 남게 됩니다. 이 끔찍한 제도는 단순한 외교적 관례가 아니라 제국의 거만한 횡포와 약소국 지배층의 침묵이 맞물려 빚어낸 거대한 비극의 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비극을 가슴 찢어지는 형벌로 받아들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훗날 이 길을 가문을 일으킬 사다리로 여겼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흘렸던 눈물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 국홍까지 막아가며 억지로 뽑아낸 이 5명의 여인들은 마침내 이영만리 타국 땅을 밟게 되지요. 그러나 그녀들이 당도한 육중한 자금성은 결코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으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를 견디고 또 견뎌야 하는 거대한 침묵의 미로가 입을 벌린 채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09년 봄 육중한 마차름과 함께 거대한 제국의 붉은 성문이 그녀들의 등 뒤에서 굳게 닫혔습니다. 고국을 떠나올 때 부모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흘렸던 눈물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안동에서 온권 씨를 비롯한 5명의 어린 조선 처녀들은 화려하기 그지없는 그러나 더없이 외로운 미로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이고 말았지요. 입궁과 동시에 그녀들에게 가장 먼저 닥친 것은 자기 자신을 지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곱게 차려입고 온 조선식 옷은 가차없이 벗겨졌고 낯설고 무거운 비단이 어린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입에 익지 않은 이국의 말과 까다로운 황실의 예법이 매 순간 숨통을 조여왔지요. 첩첩이 둘러쳐진 까마득한 담장은 한번 발을 들이면 살아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세상의 끝과도 같았습니다. 고향을 그리며 흘리는 눈물조차 황실의 기운을 흐린다는 구실로 금지되었으니 그 깊은 그리움을 마음 안에 가두는 것 말고는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이 낯선 땅에 던져진 조선의 여인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을까요? 당시 자금성 안주인들의 세계는 한 걸음 내딛기조차 버거운 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영락제의 정실이었던 황후 씨가 세상을 떠난 뒤 비어버린 안주인의 자리를 두고 명나라 최고 권세가 출신의 후궁들이 거미줄처럼 서로를 올가매던 시기였지요. 그 살얼음 같은 틈바구니로 이영만리에서 온 어린 이방인들이 떠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명나라 후궁들의 눈에 조선의 여인들은 함께할 동무가 아니라 언제든 치워버릴 수 있는 거추장스러운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견제는 소리 없이
그러나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한겨울 뼛속까지 시린 북방의 바람 속에서 조선 여인들의 처소로 들어가는 숯이 슬그머니 끊기곤 했어요. 냉골에서 시름시름 앓다 쓰러지기를 바라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바람이었습니다. 어쩌다 황제가 내린 작은 장신구라도 머리에 꽂는 날이면 황실의 법도를 어지럽혔다는 구실이 따라붙었고, 인적 드문 정각 뒤뜰로 불려가 모진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풀어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 낯선 땅에서 서름을 삼킨 것은 비단 여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녀들의 꽃가마 뒤에는 고개를 떨군 또 다른 희생양들이 줄지어 따라왔으니, 사내 구실을 잃고 강제로 끌려와 거세당한 조선의 어린 소년들, 곧 조선 출신 환관들이었습니다. 황궁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던져진 이들은 온갖 굳은 일을 떠안은 채 밤이면 아물지 않은 상처를 부여잡고 소리 죽여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대목은 명나라가 조선 환관들에게 같은 고향에서 온 공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일러바치라는 임무를 강요한 건비입니다. 고문을 면하고 하루라도 더 살아남기 위해 어제까지 고향의 누이라 부르며 손을 맞잡던 사람의 등에 칼을 겨눠야 했던 것이지요. 가장 의지해야 할 동양 사람이 가장 두려운 감시자로 변해버리는 변방의 핏줄들끼리 서로를 올가매게 만들어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한 제국의 지독한 통치술이었던 셈입니다. 이 숨막히는 감시망 안에서 어제의 누이였던 이들에게 등을 돌려야 했던 어린 환관들은 매일 밤 어떤 마음으로 잠을 청했을까요? 의지할 것이라곤 서로의 온기뿐인 처지였으니 함께 끌려온 공녀들 사이의 정마는 끝까지 지켜졌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한의 두려움과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외로운 모양으로 일그러뜨리고 말았지요. 황제의 눈에 드는 자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절박함은 끝내 조선의 여인들끼리 서로를 견제하는 슬픈 풍경을 낳게 됩니다. 겉으로는 동양 사람이라며 다과를 나누고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시린 마음을 감춘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만 갔어요. 아무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외딴 섬, 그 출구 없는 미로 속에서 여인들의 마음은 조금씩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막막함의 끝자락에서 굳게 닫힌 황제의 마음을 뜻밖의 방식으로 열어젖힐 작고 투명한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살과 마음이 함께 메말라가던 그 황궁의 암투 속에서 한 여인이 집어든 생존의 도구는 날카로운 비수도 흔하디흔한 미인계도 아니었어요. 안동에서 온 공녀권 씨가 조용히 꺼내든 것은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작고 투명한 옥필이 하나였지요. 처연하게 울려 퍼지는 조선 여인의 피리 소리는 천하의 주인이라 불리던 영락제의 굳은 마음을 뜻밖에도 한순간에 풀어놓았습니다. 정통성에 대한 깊은 불안과 잠 못 이루는 밤에 시달리던 황제에게 그 가느다란 선율은 어떤 약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위안이었던 것이죠. 입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차 109년, 권씨는 황제를 마주한 자리에서 단번에 현인비라는 높은 첩지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정실 황후의 자리가 비어있던 틈을 타 쟁쟁한 명문가 출신의 후궁들을 모두 제치고 궁궐 안에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다스리는 권한까지 손에 쥐게 되어 황제는 그녀를 사실상 황후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히고 자신의 의식주 일체를 오롯이 맡길 만큼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던 변방의 이방인이 어느새 제국에서 가장 귀한 여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파격적인 총애는 과연 한 남자의 순수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또 다른 셈법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조카의 자리를 빼앗아 옥좌에 오른 영락제는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깊고 오랜 불안을 평생 떨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궁궐 안의 명문가 세력들이 핏줄을 앞세워 손을 잡는 것을
누구보다 경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황제의 눈에 권씨는 더없이 쓸모있는 존재였습니다. 든든한 친정도 비빌 언덕도 없는 외로운 이방인이었으니 그녀에게 안방의 실권을 맡긴다 한들 누구와도 결탁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권씨에게 쥐어준 그 화려한 권한은 어쩌면 순수한 총애의 증표라기보다 궁궐 안 세력의 균형을 맞추려는 황제의 차가운 계산이 깃든 자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어린 여인이 누린 영광은 결코 마음 편히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겼다 여긴 명나라 권세가의 후궁들이 품은 모든 원망과 시샘이 이제 그녀 한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었으니까요. 가장 높은 곳에 오른 그 순간이 실은 가장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선 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화려한 비단과 값진 폐물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권씨는 단 하루도 두 다리를 편히 뻗고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십 명의 후궁이 자신을 향해 눈을 번뜩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죠. 매일 마주하는 탕약과 음식에 혹여 무엇이 섞이지 않았을까 마음을 졸이고 은비녀로 몇 번이고 휘저은 뒤에야 겨우 입에 대는 나날 옥피리 소리로 제국의 안방을 사로잡은 여인은 그 영광의 대가로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고독을 짊어지게 된 셈이죠. 높이 오를수록 더 깊어지는 그늘 속에서 권씨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조선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함께 국경을 넘어왔으나 끝내 엇갈리고 만 사람 바로 여씨였어요. 같은 땅에서 온 동무가 하루가 다르게 황제의 마음을 차지해가는 모습을 그녀는 어둠 속에서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 시선 끝에 애틋함이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시린 무언가로 물들기 시작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옥필이 한 자루에서 비롯된 이 위태로운 영광이 머지않아 두 사람 모두를 삼킬 깊은 소용돌이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권씨가 옥필이 하나로 자금성의 안주인 자리에 오른 지 채 1년 반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른 그 자리가 실은 가장 아슬아슬한 벼랑 끝이었음을 그녀는 머지않아 온몸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찬사란 10년 가을, 영락제는 몽골 부족을 토벌하기 위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친히 사막으로 향합니다. 모래바람이 살을 내는 그 험한 원정길에 천하의 황제가 곁에 둔 여인은 단 한 사람뿐이었지요. 명나라의 쟁쟁한 후궁들이 아니라 이역만리 조선에서 끌려온 앳된 공녀권씨였습니다. 내 피리 소리가 없으니 마음이 어지러워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칼바람이 군막의 천을 때리는 전장 한가운데까지 이방의 후궁을 데려갔다는 것은 황제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이 기대고 있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권씨의 옥피리 소리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황제를 붙들어주던 단 하나의 위안이었지만 이 한없는 총애가 정작 그녀 자신에게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권씨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마 누구보다 또렷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막의 메마른 모래바람보다 그녀를 더 깊이 병들게 한 것은 자금성에 남겨두고 온 무수한 시선들이었을 거예요. 황후를 대신해 안방을 다스리는 동안 그녀는 수십 명의 후궁이 자신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두려움을 한순간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탕약과 음식에 무엇이 섞이지는 않았을까 조리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사이 그녀의 속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지요. 그리고 1040년 10월 승전을 앞두고 회군하던 길목, 제남이라 불리던 땅의 군막 안에서 끝내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 막사 밖에서 번을 서던 한 수행 환관의 자리에서 이 마지막 순간을 가만히 헤아려 봅니다. 며칠 전부터 잦아들지 않던 권비의 기침 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거칠어졌고 황제가 다급히 어이를 부르라 소리치며 막사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조선의 여인은 이미 정신을 놓은 채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천하의 명의들이 달려와 온갖 귀한 약재를 다렸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몸을 되돌릴 길은 없었어요. 그녀는 황제의 품에 안긴 채 고향에서 수천 리 떨어진 낯선 사막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가장 안전해야 할 권력자의 곁에서 맞이한 쓸쓸한 객사였지요. 사막 한가운데서 쓰러진 권 씨의 죽음은 정말 우연한 병 때문이었을까요? 명나라의 공식 기록은 그녀가 험한 기후와 고된 행군 끝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담담히 적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담담한 기록 뒤에는 황궁의 끝없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어린 몸이 안으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린 시간이 고요히 가려져 있는지도 몰라요. 훗날 이 죽음을 두고 누군가 독을 썼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참 뒤에 불거진 이야기일 뿐 그날 사막의 진실은 모래 속에 묻혀 끝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자금성을 뒤흔들던 옥피리의 주인은 그토록 그리던 고향으로 끝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낯선 이국의 흙에 남겨졌고 영락제는 먼저 떠난 황후 곁에 그녀를 함께 묻으려 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그 뜻마저 이루지 못했지요. 낯선 사막에 남겨진 무덤 앞에서 황제가 보인 슬픔은 과연 한 사람을 향한 온전한 애도였을까요? 어쩌면 영락제에게 권 씨의 죽음은 마음을 가라앉혀주던 단 하나의 위안을 잃은 상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금성에 덩그러니 남겨진 조선의 여인들에게 이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죠. 가장 크고 든든했던 방패가 사막에서 부서져 내린 그 순간 숨죽여 지내던 명나라 후궁들의 눈빛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안방을 지키던 이가 사라지자 이제 그 서늘한 시선은 자연스레 남겨진 조선의 여인들에게로 향합니다. 주인을 잃고 정각에 덩그러니 놓인 옥피리는 더 이상 위안의 악기가 아니었어요. 머지않아 또 다른 조선 여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슬픈 불씨가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권 씨가 사막에서 눈을 감고 다시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비를 막아주던 커다란 우산이 사라진 자금성에서 남겨진 조선의 공녀들은 그저 숨을 죽인 채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지요. 그녀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라는 위태로운 그늘이 거치고 난 자리에 남은 것은 언제 자신들을 향할지 모르는 차가운 시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낯선 땅에 매서운 겨울을 몇 번이나 보내는 동안 이 어린 여인들은 밤마다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을까요? 달빛조차 시린 전각의 구석방에서 그녀들은 두고 온 어머니의 품을 떠올리며 서로의 손을 가만히 맞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닦았을지도 모릅니다. 황궁의 화려한 장식도 값진 비단옷도 그녀들에게는 그저 마음을 옭아매는 곱고 차가운 사슬에 지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견제하던 여인들조차 기댈 곳 하나 없는 이 외로운 땅에서는 결국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하루를 버텨내는 가엾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태로운 평온마저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궁궐 안에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흉흉한 속삭임이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막에서 세상을 떠난 권 씨가 실은 누군가 탕약에 몰래 탄 독을 마시고 숨을 거둔 것이라는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독을 썼다는 사람으로 다름 아닌 동양의 공녀 여씨가 지목됩니다. 권 씨와 손을 맞잡고 함께 조선을 떠나온 바로 그 여인이었죠. 한때는 고향의 자매라 부르며 정을 나누었으나 황제의 마음을 독차지한 권 씨를 어둠 속에서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엇갈린 사람. 명나라 권세가들의 눈에 여씨가 품었을 그 복잡한 마음의 틈은 더없이 알맞은 빌미였습니다. 조선에서 온 여인들끼리 황제의 총애를 다투다 서로를 해쳤다는 이야기만큼 자신들의 손에 흙 한 줌 묻히지 않고 권 씨의 죽음에 드리운 의혹을 지우면서 남은 조선의 흔적까지 걷어낼 수 있는 그림은 없었으니까요.
총애하던 여인이 독살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영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황제의 진노는 곧장 자금성의 안방을 덮쳤고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여씨는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모진 시간을 마주하게 되죠. 그곳은 사람의 말이 닿지 않는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뜨겁게 달군 쇠로 살을 지지는 명나라의 혹독한 형벌 앞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침마다 곱게 빗어 넘겨주던 검은 머리채는 거친 손에 무참히 흐트러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로 자랐을 여씨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견뎌야 했던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버텼을지 여러분은 그녀의 마음이 헤아려지시나요? 여씨는 피를 토하듯 억울함을 외쳤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노라고 부디 제 말을 믿어달라고 애원했지요. 그러나 그 절박한 호소는 차가운 돌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알아들을 이 없는 이구욱의 말 속에서 끝내 그녀는 권씨가 마시던 차에 독을 탔다며 하지도 않은 죄를 스스로 떠안고 말아요. 그녀가 약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을 멈추기 위해 스스로 누명을 끌어안은 것이었지요. 그 거짓 한마디를 입에 올리기까지 홀로 삼켜야 했던 절망의 무게를 감히 가늠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여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체념어린 자백은 곧 무서운 연좌의 바람을 불러옵니다. 그녀의 이름과 얽힌 환관과 궁녀들, 심지어 궁궐에서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었을 뿐인 수많은 이들이 줄줄이 끌려나가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제대로 된 변명 한마디 해보지 못한 채 쓰러져간 이 죽음들을 기록은 그저 무미건조한 몇 줄로만 담담히 적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진 여씨의 마지막 또한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모진 형벌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불과 한 달 만에 옥중에서 숨을 거둡니다. 차가운 이국의 감방에서 외롭게 눈을 감아야 했던 20해 남짓의 짧고 서러운 생애였지요. 수많은 목숨이 베어져 나간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린 황제와 권세가들은 정말 여씨가 범인이라 믿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그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황제에게는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고 후궁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조선의 여인들을 걷어낼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훗날 진실은 끝내 드러납니다. 여씨의 자백이 처음부터 완전한 누명이었음이 권씨의 죽음은 독살이 아니었음이 환히 밝혀진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죄가 되어버린 한 여인의 삶도 억울하게 쓰러져간 수많은 목숨도 다시 되돌릴 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토록 서럽게 눈을 감아야 했던 여씨의 비극. 그런데 이 가슴 아픈 죽음마저도 머지않아 자금성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광기의 작은 전조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권씨가 사막에서 숨을 거두고 여씨가 누명 속에 쓰러진 뒤로도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자금성의 안방은 겉으로는 잔잔한 질서를 되찾은 듯 보였지요. 그러나 평온해 보이던 그 수면 아래에는 작은 흔들림 하나에도 와르르 무너질 위태로운 균열이 소리 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비극의 첫 단추는 뜻밖에도 아주 작고 은밀한 곳에서 풀려나옵니다. 사건의 중심에 선 이들은 앞서 억울하게 죽은 조선의 공녀 여씨와는 전혀 다른 사람인 명나라 상인의 딸인 여씨, 그리고 어씨라는 궁녀였지요. 훗날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성을 따 이 비극을 어여의 난이라 부르게 됩니다. 수천 명의 젊은 여인들이 오직 한 사람, 늙어가는 황제만을 바라보며 갇혀 지내야 했던 구중궁궐의 삶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담장 안에서 황제의 발길이 평생 한 번 닿을까 말까 한 처소가 수없이 많았을 테죠. 이 깊고 외로운 곳에서 버림받은 궁녀들과 사내 구실을 잃은 환관들이 서로의 쓸쓸함에 기대어 가만히 마음을 나누는 일은 야사에 따르면 궁궐 안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도 곁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도 죄가 되는 곳에서
그 가여운 정만이 이 외로운 여인들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온기였는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담장 안에 갇힌 채 평생 한 사람의 부름만을 기다려야 했던 이들에게 그것은 어쩌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몸짓이었을 테니까요. 여씨와 어씨가 나눈 이 위태로운 정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그만 드러나게 됩니다. 치명적인 일이 새어나갈 것을 직감한 두 사람은 혹독한 추궁이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하고 말았지요. 여기까지는 깊은 궁궐 안에서 일어날 법한 쓸쓸한 사연 하나로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건이 어떻게 황제의 마음속 깊이 눌려있던 광기를 터뜨리는 도화선이 되었을까요? 두 궁녀의 죽음을 전해 들은 영락제의 분노는 상상을 넘어섭니다. 그는 죽은 이들과 가까이 지내던 환관과 궁녀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모진 추궁을 가했고 바로 그 차가운 신문 속에서 두 갈래의 이야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되죠. 하나는 황제가 늙고 쇠하여 궁녀들이 젊은 환관에게 마음을 두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문이 아니었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의 가장 약한 자리,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비밀이 궁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권씨가 불어주던 옥피리가 황제의 불안과 잠 못 드는 밤을 어루만지던 위안이었다면 이 은밀한 말들은 그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던 자존심을 정통으로 찌른 비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신문 과정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예지약이 하나가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 해 전 조선의 공녀 여씨가 권씨를 독살했다며 뒤집었었던 그 누명이 실은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이었다는 사실이었지요.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어여의 난의 중심에 선 명나라 상인의 딸 여씨는 일찍이 같은 성씨를 가진 조선의 여씨에게 가까이 지내자 손을 내밀었으나 매몰차게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앙심을 품은 그녀가 조선의 여씨가 권씨에게 독을 썼다는 이야기를 슬그머니 지어내 퍼뜨렸던 것이에요. 그 거짓이 노비들의 다툼 속에서 흘러나와 황제의 귀에 들어갔고 결국 아무 죄 없는 조선의 여인 하나가 모진 형벌 속에 쓰러지고 만 것이지요. 권씨의 죽음은 애초에 독살이 아니었고 여씨는 그저 누군가의 묵은 앙심이 빚어낸 거짓에 휘말려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진들 이미 차가운 이국의 흙에 묻힌 여씨에게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누명을 벗겨준 그 진실조차 또 다른 피바람의 한복판에서야 비로소 드러났다는 사실이 더없이 서글플 따름입니다. 권씨와 손을 맞잡고 함께 조선을 떠나온 여씨가 동양의 동물을 해쳤다는 누명 속에 쓰러졌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낯선 여인의 묵은 앙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머나먼 타국으로 끌려온 어린 여인들의 삶이 어쩌면 이토록 작고 사소한 악의 하나에도 속절없이 부서져 내릴 만큼 위태로운 것이었음을 말없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조카의 자리를 빼앗아 옥좌에 오른 황제에게 자신의 약함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은 한낱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통성에 평생 시달려온 그에게 그것은 언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불온한 조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비극의 진짜 불씨는 대단한 음모가 아니라 늙어가는 한 사내의 깊고 외로운 두려움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소한 다툼 하나가 제국에서 가장 은밀한 상처를 건드린 그 순간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입에 올린 자도 곁에서 들은 자도 그저 옷깃 한 번 스쳤을 뿐인 이들마저 어두운 명단에 오르기 시작했지요. 고요하던 자금성의 붉은 담장 너머로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잔혹한 시간이 서서히 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가장 깊은 상처가 터져나온 그 순간 한 번 열린 광기의 문은 누구의 힘으로도 닫을 수 없었어요. 그 서늘한 문 너머에서 시작된 일은 자금성이라는 화려한 궁궐을 오래도록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둠 속에 가두고 말았지요. 2800명,
입에 담기조차 아득한 이 숫자의 사람들이 한 사람의 뒤틀린 두려움 앞에서 차례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 일은 결코 며칠 만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황제의 진노가 향한 자리마다 사람이 끌려나갔고 한번 이름이 오르면 좀처럼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고요하던 궁궐의 뜰이 날마다 곡소리로 채워지는 동안 살아남은 이들은 그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했어요. 이 끔찍한 시간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살아남아야 했던 이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목숨을 부지한 궁인들은 다음 날 자신의 이름이 불려나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발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제국의 안방은 떠난 이들의 슬픔과 남은 이들의 공포가 한데 엉킨 침묵의 공간으로 변하고 말았지요. 그 가운데 죄 없는 동양 사람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조선의 공녀와 환관들이 가슴에 담았을 마음은 차마 말로 다 옮길 수도 없었을 테죠. 수많은 목숨이 쓰러져간 그 자리에서 끌려 나온 한 궁녀는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그 자리에서 도리어 누구도 잊지 못할 한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처형을 앞두고 끌려 나온 한 궁녀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황제를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져요. 폐하의 기력이 쇠하여 우리가 젊은 환관에게 마음을 둔 것인데 대체 누구를 탓하신단 말입니까? 황제가 가장 감추고 싶어 했던 비밀을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만천하에 드러낸 이 한마디. 죽음 앞에서도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은 이름 모를 궁녀의 서늘한 기계는 천하를 호령하던 군주를 오히려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가진 것이라곤 제 목숨 하나뿐인 사람이 절대 권력의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겨눈 마지막 외침이었지요. 죽음을 앞두고 터져나온 그 말은 무너진 자의 광기였을까요? 아니면 짓밟힌 한 사람이 끝내 지켜낸 마지막 존엄이었을까요? 천하를 손에 쥐었던 영락제는 2,800명의 목숨을 거두고도 끝내 그 한마디 앞에서는 초라한 한 인간으로 남고 맙니다. 안으로는 이토록 많은 피를 보면서 밖으로는 영락대전 등 방대한 책을 엮어 문화를 일으킨 성군으로 칭송받은 이 거대한 모순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화려한 비단 표지 안쪽에 짙은 어둠을 숨겨둔 그 두 얼굴은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위선과 잔혹을 함께 품을 수 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토록 거대한 비극의 흔적은 명나라의 공식 기록, 명실록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황제의 가장 부끄러운 상처가 얽힌 이 일을 명황실은 깊은 침묵 속에 묻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승자의 손으로 다듬어진 역사 안에서 억울하게 쓰러져간 여인들의 목소리는 영영 어둠에 잠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명황실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이 진실을 끝내 세상에 남긴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변방의 작은 나라 조선이었습니다. 황궁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벌어진 일을 숨죽여 지켜보고도 끝내 살아남은 이들, 곧 조선 출신의 환관과 공녀들이 그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진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은 한 조선 환관은 자신이 목격한 그 참혹한 시간을 가슴에 새겨두었다가 훗날 고국에서 온 사신들에게 밀실안의 일과 황제의 감춰진 상처를 낱낱이 전하게 됩니다. 그 증언을 전해 들은 조선의 사신단은 한양으로 돌아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빠짐없이 조정에 알렸죠. 그리고 조선의 사관들은 이 서늘하고도 결정적인 증언을 결코 흘려보내지 않아요. 훗날 엮인 세종실록의 한 자락에 영락제의 분노와 학살의 전말, 그리고 처영장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궁녀의 그 외침까지 고스란히 새겨넣은 것입니다. 황제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치부가 너 작은 나라의 역사책 안에 또렷이 남게 된 것이지요. 2,800명의 이름 없는 죽음과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은 한 여인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을 수 있는 것은
잊지 않고 적어 내려간 그 손길들 덕분이었습니다. 피바람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자금성에는 그 모든 광기를 숨죽여 견디고도 끝내 살아남은 조선의 여인이 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훗날 여비라 불리게 되는 한씨였지요. 학살이 한창이던 무렵 그녀 또한 조선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며칠을 갇힌 채 굶주려야 했습니다. 곁을 지키던 여종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는 가운데 한 환관이 그녀를 가엾이 여겨 몰래 먹을을 들여보낸 덕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을 넘어 살아남은 한씨는 이후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여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이 한씨는 권씨가 끌려오던 1408년의 첫 행렬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자금성에 발을 들인 것은 그로부터 9회가 지난 1047년 또 한 번 조선을 휩쓴 공녀 차출 때의 일이었지요. 그리고 그녀가 이 머나먼 땅으로 오게 된 사연의 한가운데에는 오라비 한학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딸을 숨기느라 잿물과 가위를 들던 그 시절에 한학의 행보는 사뭇 달랐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빼어난 미모로 소문난 그의 누이를 지목하자 그는 누이를 깊은 곳에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명나라로 향하는 길을 앞장서 호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이를 황실에 들여보낸 덕에 명나라로부터 벼슬과 막대한 재물을 받으며 가문을 단숨에 일으켜 세웠지요. 평범한 백성에게 공녀 징발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었다면 한학과 같은 이에게 누이의 꽃가마는 가문을 권력의 꼭대기로 끌어올려줄 가장 빠른 사다리였던 셈입니다. 온 나라가 자식을 숨기려 애쓸 때 제 누이를 손수 그 험한 길로 호위해 보낸 사내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셈이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오라비의 손에 떠밀리듯 바다를 건넌 한씨는 권씨와 여씨의 비극을 지켜보고 어여의 난의 피바람마저 견뎌낸 끝에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운명은 결코 그 마지막 희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1424년 여름 천하를 호령하던 영락제가 몽골 원정에서 돌아오던 길에 진중에서 숨을 거둡니다. 무소불위의 황제가 마침내 세상을 떠났으니 오래 숨죽여 살아온 조선의 여인들에게도 이제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라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을 테죠. 그러나 잔혹하게도 황제의 죽음은 그녀들에게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명나라 황실에는 황제가 눈을 감으면 그를 모시던 후궁들을 함께 무덤으로 보내는 순장이라는 오래된 악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권력의 그늘을 잃고 덩그러니 남겨진 조선의 여인들을 기다린 마지막 자리는 결국 어두운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영락제의 장례에 함께 묻힌 궁인 가운데에는 살아남았던 그 두 조선 여인 한씨와 최씨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고 또 넘어 가까스로 살아남은 끝에 그녀들이 다다른 곳이 끝내 황제의 무덤이었다는 사실은 그토록 쫓던 궁중의 영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말없이 얘기해주죠. 목에 밧줄이 걸리기 직전 죽음을 직감한 한씨는 이역만리까지 자신을 따라와 곁을 지켜준 늙은 조선인 유모를 붙들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유모, 나는 이제 갑니다. 부디 고향에 돌아가시거든 우리 어머니께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전해주세요. 산채로 무덤으로 향하며 남긴 이 마지막 한마디 안에는 두고 온 어머니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함께 가문의 영달을 위해 제 누이를 이 길로 떠밀어 보낸 오라비를 향한 말 못할 원망이 함께 서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황제의 곁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살아남은 여인이 끝내 마주한 결말이 생매장이었다는 사실은 권력이라는 것이 끝내 지켜주지 못하는 그 허망함을 가장 서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작 조선 땅에 남은 이들의 이야기예요. 누이를 제국의 재단에 바친 대가로 한학은 조선 왕실과 사돈을 맺으며 손꼽히는 권력자로 승승장구했지요. 그러나 그의 욕심은 한 번의 희생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여비 한씨가 순장으로 숨을 거두고 몇 해가 흐른 뒤 명나라의 새 황제 선덕제가 다시 조선의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사신이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순장당한 한씨의 막내 여동생 한계란이었지요. 사신의 요구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 길에 오라비 한학의 뜻이 깊이 실려 있었다는 세간의 말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언니가 바다 건너에서 산채로 묻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다시 동생이 같은 길에 오르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행차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고 전해집니다. 첫째 누이의 희생을 딛고 올라선 자리가 권력의 꼭대기였으니 이번에는 막내 누이마저 그 사다리의 다음 디딤돌로 삼은 셈이었지요. 오늘날 경기도 남양주의 한적한 야산에 가면 조선 제1의 권세를 누리다 천수를 다하고 눈을 감은 한악의 거대한 신도비가 서 있습니다. 올려다보는 사람의 숨이 턱 막힐 만큼 높이 솟은 그 돌기둥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한 사내가 누렸던 권세를 묵직하게 증언하고 있지요. 이 거대한 돌덩이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으면 서늘한 물음 하나가 마음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두 누이의 눈물을 딛고 세워진 이 웅장한 비석은 어쩌면 한 사람의 끝없는 욕심이 혈육의 희생마저 정당화하던 어느 야만의 시대를 그 자체로 증언하는 거대한 묘비는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투명한 옥피리 하나가 제국의 안방을 사로잡던 그 고요한 밤,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애틋한 선율이 불러온 긴 그림자가 끝내 수많은 목숨과 살아남은 이들의 생매장이라는 참 혹한 값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요. 남양주의 우뚝 솟은 거대한 신도비와 낯선 이국의 흙에 묻혀 끝내 이름조차 온전히 남기지 못한 여인들의 잊힌 무덤, 그 사이의 아득한 거리가 어쩌면 이 이야기의 전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씨도, 여씨도, 한씨도, 그리고 우리가 미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수많은 여인들도 본디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고 누이였고 동무였을 테죠. 그저 약한 나라에 태어나 여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제 뜻과는 상관없이 머나먼 땅으로 떠밀려 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녀들이 바란 것은 대단한 권세도 역사에 남을 이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고향의 보물, 어머니의 품을 평범하게 늙어갈 하루하루를 돌려받고 싶었을 따름이겠지요. 힘이 없다는 것은 그토록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약하다는 이유로 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여인이라는 이유로 그녀들의 목소리는 끝내 어디에도 닿지 못했으니까요. 옥피리를 불던 손도 누명을 쓰고 쓰러진 입술도 죽음 앞에서 끝내 고개를 들어 외치던 그 목소리도 모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철저히 지워지려 했던 그녀들의 이야기가 작은 나라의 빛바랜 기록 속에 살아남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힘없이 쓰러져간 이들에게 뒤늦게나마 건넬 수 있는 단 하나의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잊지 않는 것, 그 이름을, 그 슬픔을 분명히 기억해주는 것 말입니다. 수백 년 전 돌아올 기약 없는 수레에 올라 멀어지는 고향 산천을 하염없이 돌아보던 그 어린 눈빛들을 떠올리며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그녀들이 그토록 그리던 고향의 봄을 마음껏 누리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